혹시 화면에 여기까지 나오니? 안 나와요. 여기는? 선생님이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아니 화면 안 칠판 나와요. 기준으로 안 나와요. 아, 화면 아예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화면에 나온다는 거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잠깐 짧게 복습을 하고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역사 과목은 늘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진화화, 요약 이런 거 다 보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짧게 복습을 하고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60년대의 조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키워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것은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흥선대원군이 한 일을 내부적인 일과 외부적인 일로 구분해 본다면요, 내부적으로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망가진 조선의 통치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업적을 남겼었나요?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프랑스나 미국의 침략적인 접근이 있었어요. 그죠?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모두 어떤 방식을 취했나요? 그런 침략이 있었어도 끝끝내 그들과 통상 수교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통상수교를 끝까지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1870년대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었나요? 고종의 나이가 22살이 되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죠?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이 무서워서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무엇이었나요? 우리 조선도 이제 그렇죠. 문을 열고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에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선을 개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 일본의 움직임이었죠. 무슨 사건이었나요? 그렇죠. 운요호 사건이었어. 그지? 운요호를 강화도로 보내서 군사적인 행동을 옮기고 이후에 조선의 문을 열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운요호 사건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문이 열리는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1880년대로 가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근대화 정책, 다른 말로 당시의 조선에서는 개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개화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개화를 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개화를 할 것인가를 놓고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세력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파와 무슨 파? 그렇죠.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를 들자면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겠죠. 자, 첫 번째,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인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이 구식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임오 군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 급진개화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1880년대에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을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외부적인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으니 밑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네, 외부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나라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있었나요? 바로 그렇죠. 청나라와 어디? 일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심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1880년대 조선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1880년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도록 합시다. 어? 왜?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잘 거면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정척사 운동이란 무엇이냐?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움직임을 일컬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들, 그 중에서도 특히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란 무엇이냐?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에게 들어있어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에게 있어서 바른 것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조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할 때 사악한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성리학적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 사악한 것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9세기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점차 조선에 확산되어 나간 무엇? 천주교 같은 것들, 제사를 거부했잖아요.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막고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움직임,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1860년대로 가게 되면서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같은 서양의 통상 요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을 해요. 척화, 화해를 배척하고 주전, 싸울 것을 주장하는 이론을 일컬어 척화주전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양과 통상 수교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요구하면서 조선에 접근하는 서양과 무엇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1860년대에는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60년대에는 그러한 조선 정부의 움직임과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이 일치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정진이라든지 이항로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당시의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1870년대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통상개화론이 대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에 대한 개항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 1870년대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사람들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라고 했을까?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했을까? 그렇죠.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외양일체론 무슨 뜻일까? 지금의 일본은 우리가 알던 그 일본이 아니다. 이들은 이 미국으로부터 문을 열고 난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화된 애들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서양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게 바로 외양일체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개항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 같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익현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앞선 수업 시간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상소문, 외양일체론에 담겨있는 상소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지금 자꾸 우리에게 개항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쟤네가 저렇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내용을 살펴보나 마나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일 것이다. 일본에게 유리하고 조선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산업화 문물을 받아들여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장은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나요? 동기오는 가을 겨울? 네. 못 돌아가? 돌아가지. 그지? 계절에 상관없이 공장을 돌려내서 매일 계속해서 매일같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농업사회였어요. 아직까지도. 그죠? 농산품, 농업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일은 1년 내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면 끝입니다, 그죠? 다음번에 수확하려면 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죠? 일본이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하고 자기들과 장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1년 내내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농산품의 경우에는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물건과 한계가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다 보면은 누가 가난해진다? 조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일리가 있나요? 타당하죠, 그죠? 우리는 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깝깝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양반들의 똥꼬집 같은 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나름 그렇죠.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 논리를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조선에게 접근하는 세력들이 침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나름 이유가 있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양인들하고 외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일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올 것이 우려된다. 일본 놈들은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항에 반대했던 것이 외양일체론이었죠. 하지만 조선 정부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강화도 조약 맺었나요? 맺고 그죠 개항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870년대부터 조선 정부의 움직임과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이 따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해된 거죠, 그죠. 자, 1880년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부터 조선 정부는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열받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더욱더 열받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자가 조선 내에서 퍼져나간 것이었죠. 조선 책략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그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조선은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당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관리인 황준헌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쓴 책자를 주었으니 그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지금 조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누구다?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결합을 하고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쓰인 책이었다? 청나라 입장에서 쓰인 책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진짜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 미국과 통상수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러자 이런 책이 널리 퍼져나가자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 이게 정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을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오랑캐들과 통상수교를 하자는 이런 책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영남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인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름을 쓴 상소문을 일컬어 만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뭐뭐뭐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내지는 뭐뭐뭐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 받아요? 서명 받죠, 그죠? 서명 운동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없어요? 아니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앱이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으니까, 그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URL 보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청원 동의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죠. 자, 아무튼 뭐냐면은 정부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 만인소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어떨 때 많이 사용이 되느냐? 왕이 하고 있는 비판할 때, 왕이 하고 있는 일을 비판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왜?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을 비판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한 10,000명 정도가 공동으로 사인을 해서 상소문을 올리면은 아무리 그 내용이 왕을 비판하는 것일지라도 왕이 쉽사리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굉장한 압박을 느끼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인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있을 때 가끔씩 이런 어떤 양반 유생들이 사용하던 방법이 만인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도세자의 명예를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 같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도 만인소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조선 책략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자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 가운데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경상도 지역의 유생들의 이름이 10,000명 넘게 써있는 공동의 상소문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조선 책략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비판했느냐? 조선 책략에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합을 하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과연 조선을 침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었어요. 그죠? 침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없는 나라를 막겠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나라를 괜히 들쑤셔서 적으로 만드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조선과 중국은 친한데 이거보다 뭘 더 친하게 지내느냐 라고 비판했고요. 일본과 결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원수지 손을 잡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인데 섣불리 그들을 끌어들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국과 연합하자라는 주장을 하느냐, 이런 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이 되나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정척사 운동,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 논리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꽤 타당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외세가 가지고 있었던 침략적인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양반 유생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힌 고종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일단 그들을 좀 달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척사 윤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유생들을 달래주려고 해요. 윤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내리는 말과 글을 일컬어 윤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종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사악한 종교, 천주교 같은 거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식으로 양반 유생들을 달래는 말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은 잦아들게 돼요. 자, 그렇지만 결국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었나요? 맺었어요. 조선은 근대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나요? 추진해 나갔어요. 그죠? 자, 그러자 아이고 좋게 얘기해서는 전하께서 말을 못 알아듣겠다. 우리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강원도의 유생이었던 홍제약 같은 사람이에요. 조선 정부의 근대화 정책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왕 고종까지 맹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우리나라 참 훌륭한 나라였는데 요즘에 들어서 개나 돼지가 사는 똥통에 빠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자 고종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홍제약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양반 유생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위정척사 운동을 탄압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점차 운동은 약해지게 됩니다만은 1890년대 가게 되면서 청일전쟁을 비롯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이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일 의병 운동을 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세가 가지고 있었던 침략적인 성격을 잘 간파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던 운동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다만 그래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조선은 무엇이 필요한 시대였다? 근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죠? 이런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던 점은 안타까운 점이었다라고 평가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면 안 되겠니? 안 자니까 오히려 더 수업에 더 방해가 되네. 그냥 자. 열심히 듣고 있는데. 멍치지 마 임마. 지금 계속 딴짓하고 있었으면서. 자, 1882년은 임오년이었습니다. 이 임오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임오년에 군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보도록 합시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이 실시가 되는데요. 일본이 조선에서 뭘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쌀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일본에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 주어서 기업의 이윤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줘야 돼요?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돼요. 그러려면 쌀값을 낮출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 많은 양의 쌀을 사감으로써 일본의 쌀값을 낮추어서 일본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많은 양의 쌀을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흉년 같은 것들이 들게 되면서 조선 내에 쌀값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안 그래도 쌀이 부족한데 일본 사람들이 쌀을 많이 사가게 됨으로써 조선에서 사람들이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쌀값이 엄청 비싸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 물론 대부분의 조선의 사람들은 쌀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지만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괴롭느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쌀을 뭐 해야 되는 사람들?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도시 빈민들의 생활고가 급격하게 심각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통의 원인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요?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한편 조선의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별기군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대식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인 교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훈련시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근대화 정책에는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근대화 비용에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예산이 다소 부족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원래 기존에 5군영이라고 했던 조선의 중앙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축소 개편하면서 2영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개의 부대가 2개로 줄었어. 그러면서 많은 실직한 구식군인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리를 잃지 않은 일자리를 잃지 않은 구식군인들마저도 사실은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느냐? 별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고 훈련시키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을 찬밥대접 한 겁니다. 그죠? 이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치나 밀려 있었느냐? 무려 13개월치나 이들에게 줄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 줄 월급이 이 사람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했던 때에는 이런 어떤 개화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있었느냐? 당시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부패의 문제도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조선 정부에 왜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을 했느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왕은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왕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왕의 측근 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고종의 측근 세력이 되어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렇죠. 왕비의 가족들, 민씨 일파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고종의 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외척이 권력을 잡았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세도 정치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씨 일파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그 누가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세도 정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씨 일파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그만큼의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뜯어내는 탐정 오리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날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식군인들의 월급 13개월치나 밀린 데에는 개화 비용 때문도 있지만 어떤 놈들 때문에?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99인들의 예산을 빼먹는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도 13개월치의 월급이 밀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 불만이 폭발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선 정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을 좀 달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쥐어짜서 99인들에게 1개월치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99인들은요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도 한 달치라도 준다고 하니 아싸 신난다, 그래도 오랜만에 간만에 월급 받네 신난다 라고 하면서 월급을 받으러 갑니다. 당시 군인들의 경우에는 쌀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 주머니를 받았어. 그래서 봉지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와 쌀 껍데기, 겨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월급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죠. 이들에게 줘야 될 쌀을 누군가가 빼갔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겨와 모래를 채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된 월급을 준 것처럼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누가 빼갔을까요? 그렇죠.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이 빼갔겠죠. 그죠? 자, 이런 월급 봉투를 받은 99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불난집에 부채질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열받는 순간이 여러 번 있지만은 먹을 거에 장난치면은 무지무지 열받잖아요. 그죠? 무려 13개월치나 월급을 밀려 있었고 한 달씩 준다 해서 갔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단 말이야.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99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서 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민씨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위 관리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들을 때려 죽이는 이런 폭동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요, 선해청 당상 민경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해청은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그 담당자의 최고 책임자가 당상이고 이름이 민경호였던 것이죠. 무슨 일파요? 민씨일파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불만은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별기군을 향하게 됩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쟤네는 멋진 옷에 월급도 제대로 받으면서 다니고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도 안 주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고 열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별기군 훈련장을 습격을 해서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등의 폭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일본에게 반감이 강했던 도시 빈민들도 이에 가세하게 되면서 한동안 이 서울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99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고위 관리들 죽이고 일본인 교관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이러한 폭동을 주도했던 99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열받아서 일을 저질러두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우리 완전히 망했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사실은 99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조선법에 의하면 무슨 죄예요? 죽을 죄예요. 그죠? 얘네들은 당연히 다 죽은 목숨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게 돼요. 99인들은요 다음날 궁궐을 습격을 해서 궁궐 안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요, 왕비를 죽이려고 궁궐 안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란 왕비 민씨는 도망을 가져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저 멀리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원까지 도망을 가서 잠적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갑자기 왜 99인들이 전혀 관계도 없었던 궁궐을 습격하고 왕비 민씨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추정이 됩니다. 궁궐이 99인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어요. 고종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모셔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종의 경우에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시고 와서 이 상황에 대한 수습을 부탁하게 되었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왜 99인들이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행동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죠? 아이고 우리 어떡하지? 폭동을 열받아서 일으키고 났는데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누가 접촉을 했음이 틀림이 없나요?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을 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죠? 너네 죽을 죄를 진 거 알지? 하지만 살고 싶지? 내가 살고자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라이벌이 누구? 왕비 민씨, 민씨 일파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흥선대원군은요 구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재집권하게 되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열받는지 나는 10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근대화정책 전부 다 중단시켜버립니다. 통일기무원이나 별기구 같은 거 폐지시키고요. 99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5군역 같은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전 상인들을 처형하기도 해요.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가면서 쌀값이 점차 높아지게 되자 시전 상인들 중에서 어떤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점 매석 들어본 적 있나요? 쌀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쌀을 한꺼번에 쑥 사들여가지고 안 팔고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는 거죠. 그러면 쌀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점점 더 쌀값을 비싸게 부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100원에 쌀을 사들였던 거를 기다렸다가 한 1000원쯤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더 버는 그런 어떤 나쁜 상행위를 일컬어 매점 매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짓을 벌이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어. 도시 빈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시전 상인들의 일부를 처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사실 흥선대원군은 사실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자기의 며느리 왕비 민씨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도망가고 잠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찾는 것을 포기하고요. 그냥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안 죽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왜? 자신이 권력을 되찾았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청나라 군대가 이 상황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개입을 하느냐?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랑 어디였다? 청나라랑 일본이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가운데 먼저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나라는 누구였나요? 일본이었어요. 왜? 운요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먼저 조선의 식민지화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 발 뒤처진 상황이었어. 그지? 뭔가 조선에서 어떤 일이 터져서 청나라가 그 일에 대해 개입을 해서 일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찬스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터진 거예요? 이모군란이 터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선에게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 청나라 군대를 불렀을까? 누가 청나라 군대에게 이 조선에서 일어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알렸을까?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누가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왔대요. 흥선대원군은 무슨 일이 싶어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군대는 흥선대원군을 보자마자 바로 뒤로 손을 묶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청나라로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99인들의 폭동을 진압을 합니다. 그 뒤에 왕비 민씨가 청나라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궁전으로 돌아오고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누가 청나라 군대를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누가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친척 누군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청나라에게 알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청나라가 조선에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고 민씨 일파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 누가? 왕비 민씨가 쫓겨났다. 누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인들의 폭동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됐나요? 넘어갈게요.
민씨일파가 다시 정치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보호 덕분이었나요? 청나라의 보호 덕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민씨 정권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요구했을 때 민씨 정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나라는 군대를 그대로 조선에 머무르게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머무른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조선이 만약에 청나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곧바로 무엇을 옮기겠다?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라는 거죠. 그죠?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움직임을 제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선의 정치를, 내부 정치를 청나라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마젠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정 고문으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청나라의 추천을 받은 독일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조선에 보내게 됩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거 전기의자 앉혀가지고 지지는 거 아니고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고 도움을 얻는 사람을 일컬어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고 도움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조선의 내정이나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이제 청나라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요구하였던 조약을 하나 맺게 되니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좀 길어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상민, 백성과 상인들의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의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정 조약이다라고 하는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입니다. 청나라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먼저 진출한 것이 무척이나 열받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보다 조선에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청나라 상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줬느냐? 첫 번째, 치외 법권을 주었어요.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사재판권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조선법을 어기면 조선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청나라 사람에 의해서 청나라법에 적용을 받는다. 청나라 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조선에서의 행동의 자유, 조선의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낸 권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점포 개설권,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가게를 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륙 통상권, 요거 조금 중요해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개항장, 부산이나 인천, 원산에 있는 개항된 항구에서만 사람들이 일본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그거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륙 통상권, 개항장을 넘어서 조선 안에 들어와서 조선인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연합무역권은 바다에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들은 조선 상인들에게도 주어졌을까? 청나라 상인들에게만 주어졌을까? 청나라 상인들에게만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진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민씨 일파는 청나라가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군대를 보냈습니다마는 한 발 늦었죠. 이미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고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 민씨 일파를 복귀시킨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일본 그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대로 물러나면은 앞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청나라에게 뒤지게 될 게 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요,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 시설이 파괴되었으니 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제물포에 만나서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받았고요. 안 되겠다.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군대가 조선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권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머무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모군란이 끝나게 되면서 조선의 어느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과 갈등을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다? 심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모군란이 조선 정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조선 정부는 민씨 정권은 청나라랑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친청적인 정권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 별기군과 같이 근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식 군인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후에 조선 정부는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더욱더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던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개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다소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나요? 외세에 의존했나요? 외세에 의존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점차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 세력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선은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권리를 그들에게 넘겨주게 됨으로써 점차 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다 결국 이런 어떤 청일 간의 대립은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바로 갑신정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국사 배움책 22페이지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생들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다 1860년대에는 척파주전론을 주장하여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에 일본이 개항을 요구하자 최익현 같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어요? 일본에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서양 애들은 그죠, 같은 애들이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880년대 양반 유생들을 열받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황준선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의 유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미국이라면 절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영남 만인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90년대 가게 되면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1882년에 일본이 쌀을 많이 사가고요. 흉년 같은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개항 이후에 도시 하층민들의 생활이 무척이나 곤란했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 정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고 이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구식 군인들은 차별을 받았고 무척이나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해 가게 되었고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조선의 시장 경제에 침투하기 위해서 조약을 하나 맺었으니 그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한편 청나라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했던 일본은 배상금을 지불할 것,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경비를 주둔할 것 등을 인정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만손 주도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무엇의 유포를 계기로? 조선 책략. 자, 도시하층민의 생활 곤란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 임오불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조약. 제물포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